딸, 주얼과 나는 앞뒤로 줄을 이어 길을 따라 들판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목과 창고에서 누군가 우리를 본다면 내가 주얼보다 앞서 걷고 있는데도 나보다 키가 큰 주얼의 밀짚 모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들판 가운데 있는 목과 창고를 향하여 길은 곧게 뻗어 있다. 목과 창고를 지나면 반듯했던 길은 곡선을 그리며 구부러졌다가 들판을 가로지른다. 목과 창고는 통나무 틈새로 자르기 떨어져 나온 낡은 집이다. 길 쪽으로 서 있는 벽과 맞은편 벽에는 창문이 있다. 창문에 이르자 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몸을 돌려 창고 바깥을 돌아서 간다. 그러나 15피트 뒤에 걷고 있던 주얼은 앞만 바라보며 창문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나무 같은 얼굴에 박힌 나무같이 창백한 눈으로 앞만 바라보면서 네 걸음의 창고 내부를 가로지른다. 다시 한 걸음에 맞은편 창문을 넘는다. 다시 한 줄로, 그러나 이번엔 주얼이 앞장서서 절벽 밑을 향해 길을 오른다. 둘의 마차가 우물과 난간에 메인 채 세워져 있다. 주얼은 우물에 멈춰 서서 버드나무 나뭇가지에 걸린 박을 집어들고 물을 마신다. 나는 계속 길을 오른다. 개씨가 톱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톱질 소리가 멈춘다. 개씨는 널판자 2개를 맞추고 있다. 널판자의 측면은 손도끼날 자국이 물결치고 있다. 개씨는 선반 위에 두꺼운 판자 2개를 놓고 다 만들어진 상자의 한 모서리에 가장자리를 맞춘다. 훌륭한 목수야.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 죽어 누워있기에 개씨의 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집으로 들어간다. 손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를 들으며. 코라. 모아두었던 계란으로 어제 케이크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닭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주머니 쥐들이 들끓는 바람에 몇 마리 남지 않았다. 여름에는 뱀 때문에 닭을 잃었다. 뱀은 재빨리 닭장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닭을 샀지만 비싼 닭은 계란을 많이 낳으니까 값비싸게 사느라 쓴 돈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어떤 닭을 구입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조심해야 한다. 더 저렴한 닭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로윙턴 부인의 말대로 좋은 종자를 키우는 게 낫다. 닭을 많이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먹을 것은 거의 없다. 내가 비싼 닭을 골랐기 때문에 손해가 더 많다고 남편은 날 꾸짖을 것이다. 로윙턴 부인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팔면 닭 2마리 값은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빼서 모아두니까 계란값은 들지 않는 셈이다. 마침 바로 그 주에 닭이 계란을 많이 낳아서 팔려고 계획한 숫자를 채우고도 케이크를 만드는데 충분했다. 그래서 어제 내 생애 최대의 정성을 들여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잘 되었다. 케이크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읍내에 들어갔을 때 로잉턴 부인은 파티를 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케이크를 사주셔야죠. 케이트가 말한다.
글쎄 로잉턴 부인에게 케이크는 쓸모가 없다잖아. 내가 말한다. 아니에요. 로잉턴 부인은 당연히 엄마의 케이크를 사야 해요. 케이트는 말한다. 아기야 잘 사는 부잣집 마나님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자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토요일 바자회에서 케이크를 팔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말한다. 케이크는 정말 맛있게 구워졌다. $2 받기도 힘들 거예요. 케이트는 말한다. 하지만 그 케이크를 만드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단다. 계란을 12개 따로 모아두었다가 설탕, 밀가루와 바꾸었다. 그래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이다. 계란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남은 계란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다. 우리는 계란을 거저 얻은 것이나 매한가지였던 것이다. 로잉턴 부인은 약속을 했으니 케이크를 사야 했어요. 케이트가 다시 말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마다 정직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다. 방 안은 더웠지만 에디는 두 손과 얼굴만 내민 채 떡까지 이불을 덮고 있다. 베개 위로 꼿꼿하게 고개를 세우고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개씨가 손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와 톱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귀먹었다 해도 에디의 얼굴 표정만 보면 개씨가 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개씨에게만 신경을 쏟고 있는 듯하다. 그녀의 앙상한 얼굴에는 뼈가 드러나 있다. 그녀의 눈은 촛불 같다. 영원한 구원과 은혜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케이크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내가 말한다. 하지만 에디의 케이크만큼 훌륭하진 않아. 딸이 해야 할 빨랫감과 다림질감, 이 베갯잎 속에 뭉쳐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에디가 딸 교육이 얼마나 무심한지 알 수 있다. 4명의 사내들과 말갈량이 같은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니 어린날까마는. 근방에서 에디만큼 케이크를 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확실한 것이 있죠. 에디가 자리를 떨고 일어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땐 우리 것을 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불 아래 누워있는데도 에디는 뿅뿅하다. 그녀가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스럭 소리 때문이다. 에디 아줌마는 잠들었나요? 게이트가 속삭인다. 어머니는 밖에 있는 캐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에디의 딸이 말한다. 널판자를 가르는 톱질 소리가 들린다. 율라는 창밖을 본다. 그녀의 목걸이는 모자와 어울린다. 그 목걸이가 겨우 25센트라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 부인은 케이크를 사야 했어. 게이트가 말한다. 난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빵 굽는 것 외에 돈이 거의 들지 않았으니 손해는 없다. 남편에게 그리 얘기해야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손해보지 않고 실수를 만회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이다. 그래도 내 실수 덕에 케이크를 먹는 것 아니겠어? 누군가 온다. 달이다. 방문을 지나치면서도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달이 뒤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율라가 지켜본다. 그녀는 손을 올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머리를 매만진다. 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은 율라는 창백해진다. 달, 아버지와 버논톨 아저씨는
뒤뜰 현관에 있다. 아버지는 코담배를 꺼내 아래의 입술에 밀어 넣고 다른 손가락으로 입술을 붙잡고 있다. 내가 현관 앞을 가로질러 양동이로 가서 물을 마시자 그들은 주위를 돌아본다. 주얼은 어딨지? 아버지가 묻는다. 어릴 적 히말라야 산목으로 만든 통에 한동안 담았다 먹는 물이 얼마나 맛있는가. 최소한 6시간은 담아둬야 하고 바가지로 먹어야 한다. 밤에는 물맛이 더 좋다. 물통도 그것을 올려놓은 선반도 검은빛이다. 국자로 휘젓기 전엔 잔잔한 물통의 수면에서 한두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내 몸 구석구석을 스쳐가는 시원한 침묵을 느끼며 저기 어둠 속에서 캐시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아버지의 발은 평발이었고 발가락은 뒤틀리고 발톱도 없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아버지 의자 옆에는 단화가 있다. 버논틀 아저씨는 마을에 다녀왔다. 난 그가 작업복을 입고 마을에 가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의 아내는 언젠가 학교에서 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바가지에 남은 앙금을 바닥에 버리고 소매로 입을 닦는다. 아침이 되기 전에 비가 올 것 같다. 어쩌면 해지기 전에라도. 주얼은 헛간에서 마구를 메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 그는 말과 장난을 치며 헛간에 있다. 말은 눈에 띄지 않게 시원한 소나무 묘목 사이에 있다가 주얼이 휘바람 불면 모습을 나타낸다. 주얼이 다시 휘바람 불면 말은 거만하게 달려 내려온다. 이리 와봐. 주얼이 말하자 말이 움직인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털이 한쪽으로 몰리고 불꽃이 소용돌이 치듯 혀를 날름거린다. 다리를 모으고 주얼을 바라본다. 주얼이 말에게 다가간다. 주얼의 다리가 없었더라면 말과 주얼은 햇볕에 서있는 두 사람의 야만인 조각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주얼이 말에게 다가가 만지려 하자 말은 앞발을 치켜든다. 주얼은 반짝이는 말발굽의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위로 올려진 말의 가슴 밑에서 주얼은 유연하게 움직인다. 말이 그의 양팔을 걷어차기 전에 주얼의 몸은 뱀처럼 수평으로 잽싸게 솟구쳐 오른다. 얼굴을 위로 하고 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미동이 없다. 주얼은 발꿈치를 땅에 대고 서서 한 손으로 말의 콧구멍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말의 목을 만진다. 이어서 그는 욕설을 말에게 퍼붓는다. 말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 잠시 후 주얼은 말의 등에 올라탄다. 잠시 공중에 떠있던 주얼의 몸은 말과 하나의 형태로 합쳐진다. 말은 달린다. 주얼은 거머리처럼 말등에 높이 서 있다. 자, 멈춰라. 주얼이 말한다. 말이 멈추기도 전에 주얼은 뛰어내린다. 주얼은 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친다. 그 위로 가서 그 위에 올라선다. 마구간의 천정을 가로질러 문간을 본다. 길은 비어있다. 거기에서 캐시가 돕질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집더미를 끄집어내리고 선반에 놓는다. 자, 먹어라. 이 밥통 같은 큰 놈아. 밥통 큰 놈아.
귀여운 녀석. 딸, 저기 바로 모퉁이를 돌아 저놈의 관을 만들려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 준비됐나요? 엄마가 내다보고 있는 곳에서 숨을 쉴 때마다 두드리고 자르고 하는 소리로 가득하니 나 잠깐만 기다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관을 만드는지 보란 말이다. 그가 아버지를 쳐다보고는 걸음을 멈춘다.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말했건만 아저씨는 엄마가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싶은 모양이지. 내가 아버지는 무릎을 문지르며 먼 곳을 응시한다. 주얼은 아버지를 보다가 달동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요량으로 걸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난 우유보다 난 걸 싫어한다. 대신은 팍 만드는 팬에다가 외양간에 똥을 담아온 적이 있었다. 내가 말한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저자들, 말똥가리처럼 기다리고 있는 저자들은 엄마가 죽기를 아버지가 22살이었을 때 바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적이 시끄럽게 톱질 못질하는 것을 아버지는 평소 말하길 내가 다시 입을 위에 놓여있는 엄마의 될 것이오. 아버지는 파낸 나무 뿌리 같은 그림을 씻으려 해도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견디지 못한다면 나는 엄마를 붙이는 너희들의 팔을 본다. 아버지가 말한다. 제발 엄마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었다. 아저씨는 먼지구멍으로 침을 뱉는다. 자르고 두드리고 엄마의 얼굴 앞에서 비가 올 것이다. 빠르게 부채를 붙여대서 네 엄마에겐 가뜩이나 피곤한데 숨을 쉴 수 없게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출발하고 싶어 할 거다. 저며 내는 게다가 난 엄마와 약속했지. 마차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목수라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3가 필요해요. 내가 말한다. 교회 지붕에서 떨어진 게 개씨가 아니라 나의 것을 의시한다. 쏟아져 내리는 나무더미에 깔린 것이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그러면 어머니를 버리기 전에 군내의 모든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만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아.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 입 닥쳐 달. 높은 언덕에 엄마와 나 단둘이 서서 맞아, 너희 엄마는 지난주보다 위를 굴려버리고 싶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쯤 엄마가 조용히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아저씨가 말한다. 저 아저씨는 기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말이다. 아저씨 식구들은 날 여기에서 엄마를 보고 전해낸다. 잘 아시겠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 아저씨는 주얼을 바라본다. 달아오른 얼굴에 박힌 주얼의 눈은 창백한 나무 같다. 그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머리 하나가 크다. 그래서 엄마는 주얼을 더 많이 매질하고 더 많이 예뻐한 것이라고 내가 말했었다. 닥쳐라 주얼. 아버지는 말한다. 여전히 무릎을 문지르며. 버논 아저씨의 마차를 빌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뒤쫓아가죠. 내가 말한다. 만일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잘난 입 좀 닥치시지. 주얼이 말한다. 엄마는 우리 마차로 가길 원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엄마가 바로 저기 누워있단 말이에요. 개씨가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주얼은 상스럽게 말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지는 못한다. 엄마는 우리 마차로 가길 원하듯 관도 필요로 했단다. 아버지가 말한다. 관이 훌륭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면 더 좋지 않겠니? 엄마는 본래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렇다면 더욱 정말 남 앞에 나서지 않게 해야죠. 주얼이 말한다. 도대체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인가요? 물론 관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너희 엄마는 잘 버틸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엄마 스스로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길이 이 상태라면 엄마를 읍내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버논 아저씨가 말한다. 곧 비가 올 것 같군. 난 정말 운이 없어 늘 그랬듯이. 바로 언제 올지 모를 그 의사놈 때문이야. 의사에게 너무 늦게 알렸어. 의사가 내일쯤 와서 엄마에게 이제 끝장이라고 말한다면 엄마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마차가 있건 없건 기다릴 리가 없어. 화를 낼 거야.
절대 화내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퍼슨에 있는 가족 묘지와 거기에서 기다리는 외가 식구들을 생각하면 엄마도 마음이 조급할 거야. 앤스. 사람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말한다. 못된 놈들. 나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난 내 몫은 한다. 그런데 다른 늘 제 일만 하고 멍청하게 들판을 보면서 소일만 하는 탓에 일손이 달렸다. 처음엔 괜찮았다. 토지가 위아래로 뻗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길이 들어서자 토지가 납작하게 앞뒤로 쭉 뻗게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일은 안 하고 땅만 보니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 아내는 건강하고 힘이 넘쳤는데 그놈의 길 때문에 저렇게 몸져 눕게 되었다. 아내는 자기 침대에 누워 쉬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에디, 당신 많이 아파? 내가 물었다. 난 아프지 않아요. 에디가 대답했다. 그냥 누워서 쉬어. 내가 말했다. 난 아프지 않아요. 일어날게요. 누워 있어. 그저 피곤한 것이니 내일이면 일어날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녀는 그냥 누워 있었다. 난 의사 선생님을 부른 적이 없어. 맹세라도 할 수 있어. 자네가 날 부르지 않은 건 알고 있네. 피버디 의사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에디는 어디 있나? 저기 있어. 당장 나가게. 현관에 나가 기다리고 있게. 이제 의사가 왔으니 치료비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 내 자신은 이빨도 없는 처지다. 형편이 나아지면 의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날까지 아내는 시골에 사는 여느 안악처럼 건강하길 바랬는데 $3를 버는 일이니 그 대가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3를 벌기 위해 아이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비가 우리 사이를 벽처럼 막고 있다. 이 세상에 비를 퍼부을 때가 우리 집 말고는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불운을 저주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난 저주를 받을 만큼 죄진 일이 없으니 운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심이 깊지는 않다. 내게 중요한 건 평화다. 내 삶이 남들이 내세우는 삶보다 더 훌륭하지 않고 나쁘지도 않다. 하나님은 들판에 떨어지는 참새만큼은 날 염려하실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공공한 사람이 길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것은 너무하다. 마더만이 비투성이가 되어 집 모퉁이를 돌아온다. 잡아온 물고기를 도끼로 찍은 모양이다. 어쨌든 제 형들만큼이나 바더만에게도 난 기대하고 싶지 않다. 바더만은 조용히 걸어와 계단에 주저앉는다. 손 닦아라. 내가 말한다. 에디처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드물다. 물고기가 피가 많아요. 바더만이 말한다. 아빠, 엄마는 더 아픈가요? 가서 손이나 닦아라. 피바디. 뚜이델은 침대 옆에 서서 에디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에디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본다. 그녀는 열흘 동안 누워 있었다. 죽음이 변화라면 그 변화를 막는 일조차 오랫동안 낸스의 몫이었다. 난 어릴 적 죽음을 단순히 몸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난 죽음을 마음의 변화로 이해한다. 사별을 견디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말이다. 죽음이란 가족 또는 새들었던 사람이 집이나 마을을 떠나는 것이다.
에디는 눈만 꿈벅거리며 우리를 바라본다. 그 눈은 감각이나 시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호스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처럼 닿는다. 그러나 호스 꼭지가 뿜어내는 물줄기에 충격이 미치는 순간 물줄기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남편을 보지 않는다. 대신 나를 보고 막내 아들에게 눈길을 돌린다. 자, 에디 부인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도 도이델은 부채질을 한다. 에디는 베개 위에 누워서 바더만을 본다. 딱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나를 불렀군요. 그리고 낸스와 바더만을 밖으로 내보낸다. 방을 나가는 막내 아들을 에디는 본다. 내가 방에서 나오자 앤스는 현관에 고마는 계단에 있다. 앤스는 팔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는 물에 젖은 수탉처럼 헝클어진 채 서 있다. 왜 좀 더 일찍 날 부르지 않았나? 내가 묻는다. 먼저 끝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나와 애들은 옥수수를 거둬들이느라 바빴고 딸아이는 엄마를 돌봐야 하고 빌어먹을 돈 때문이지. 내가 말한다.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내가 사람들에게 진료비 내라고 닥달하는 거 봤나?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난 그냥 아내가 좋아질 거라고. 계단 꼭대기에 앉아있는 꼬마는 유황빛 태양 아래서 더욱 작아 보인다. 이 고장은 그게 문제다. 날씨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너무 오래 머물러 탈이다. 난 알고 있었죠. 앤스가 말한다. 아내는 늘 죽을 생각만 했단 말이오. 잘한 일이군. 내가 말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바다만은 빛바랜 통바지를 입고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있다. 내가 나오자 그는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 앤스를 본다. 아내에게 죽을 거라고 말했나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아내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에디는 문을 쳐다보고 있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도이델이 말한다. 자, 에디, 앤스가 말한다. 이 의사 선생님은 당신을 낫게 해주려고 제퍼슨에서 왔소. 그녀는 날 바라본다.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자의 눈에서 그런 의미를 읽은 적이 있다. 연민에서 우러나와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대신에 자기를 마차크는 말로밖에 여기지 않던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해 불능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맹렬한 욕망은 우리 존재가 태어날 때에 초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려 하고 우리를 수술대 위로 다시 흙으로 고집스럽게 되돌리려고 한다. 달,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현관 앞에 소급바람으로 서있던 그의 모습은 어둠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같았는데 경기용 말처럼 미끈한 근육질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난폭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뛰어내렸다. 그는 나를 의식했고 그의 눈은 출렁이고 있었다. 그는 헛간으로 달려간다. 달빛 아래 한순간 은빛으로 달리던 그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함석으로부터 정교하게 잘려 나온 납작한 조각처럼 몸이 튕겨져 오른다. 동시에 헛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 톱질 못탕 위에 놓인 사각형의 관을 제외하고
입구에 사각구멍이 뚫려있는 헛간의 정면이 드러나 보인다. 나를 따라서 아버지 길레스피 맥트위들 바더만이 집 밖으로 뛰어나온다. 그는 관 옆에 멈춰선다. 허리를 구부리고 나를 본다.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머리 위로 떠오르는 불길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데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다. 갑자기 왕겨가 솟아날리더니 빠른 속도로 마곡간으로 날아들고 말들이 소리 지른다. 서둘러 말을 어떻게 해보란 말이야. 내가 소리친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쏘아본 후 위쪽의 지붕을 보았다. 그리고 마곡간으로 간다. 날뛰는 소리가 불길 속으로 삼켜진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잠옷을 입은 길레스피와 맥이 달려간다. 의미 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뛰어간다. 그 목소리는 슬프게 들린다. 마곡간. 털이 난 다리 위에 걸친 잠옷을 벌럭이면서 길레스피가 주얼 앞으로 간다. 마곡간 문이 닫힌다. 엉덩이로 문을 다시 밀어 열면서 주얼이 나타난다. 등은 휘어지고 옷 위로 근육이 드러난 채로 말머리를 끌고 나온다. 말이 머리를 흔들 때마다 그에 따라 주얼의 몸도 흔들거린다. 주얼은 말을 끌어낸다. 다시 한번 주얼은 어깨너머로 날 째려본다. 헛간에서 나온 다음에도 말은 발길질하며 난동을 부린다. 주얼이 뛰어돌아온 후 관을 내려보다가 손은 어디 있지 하고 달려나간다. 헛간에는 맥이 다른 말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맥은 우리를 본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하다. 끌어낼 수가 없어. 그 소리는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건네는 그의 말은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 같다. 주얼이 우리 옆을 지나친다. 노새를 주얼이 붙들었다. 맥의 귀에 대고 내가 작게 말한다. 잠옷을. 노새 머리에. 맥은 나를 보더니 옷을 벗어 노새 머리에 씌운다. 그러니 노새는 잠잠해진다. 주얼이 그에게 소리친다. 손은. 우리가 들어서자 손은 우릴 본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주얼은 위쪽을 보며 멈춰섰다. 다락까지 이르는 전체 바닥이 무너져 내린다. 손은 바라보기만 한다. 힘없는 깔집에 불이 붙어 비 내리듯 불똥이 쏟아져 내린다. 눈을 돌려 주얼은 주위를 본다. 주얼은 의자를 집어들고 헛간의 뒷벽 판자로 던진다.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한다. 우리도 작은 조각들을 뜯어내버린다. 뭔가가 뒤에서 달려든다. 쏟아. 뚫린 구멍 사이로 뛰쳐나갔다. 주얼은 헛간으로 온다. 이발 주얼. 내가 부른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친다. 바보 같으니 저쪽으로는 이제 갈 수 없어. 모르겠어? 내가 말한다. 통로는 횃불이 빗물로 변한 듯 쏟아져 내린다. 잠깐 이쪽으로. 틈새를 통과하자 주얼은 달리기 시작한다. 주얼. 내가 부른다. 그는 구석으로 간다. 곧이어 다른 구석으로 움직였다. 불길 속에 주얼은 조각처럼 보인다. 아버지 길레스피 맥은 멀리 떨어져서 어둠을 배경으로 헛간을 보고 있다.
주어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내가 소리친다. 엇간의 앞문에 내가 다다랐을 때 주얼은 그를 막는 길레스피와 싸우고 있다. 완전히 발가벗은 언사람과 잠옷바람이지만 근육질의 또 한산에는 현실감이 없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얼은 길레스피를 눕히고 헛간으로 달려 들어간다. 불길이 나는 소리도 잦아 들어간다. 무너지는 입구의 전면을 통해 주얼이 보인다. 달려가서 관의 끄트머리에 웅크려 앉아 그 위에 엎드린다. 불붙은 구슬 위장처럼 타오르는 집이 쏟아지는 사이로 주얼은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본다. 주얼, 주얼, 두이들이 소리 지른다. 저렇게 고함치고 있었는데 들리지 않다가 이제야 한꺼번에 들리는 것 같다. 그녀의 몸부림침, 그녀는 울부짖으나 아버지와 맥이 붙들고 있다. 주얼, 주얼. 그러나 주얼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어깨에 힘을 주어 관을 한 손으로 돕질 못항해서 미끄러지게 한 후 일으켜 세운다. 죽은 후 편안히 눕기 위해 엄마가 저토록 넓고 높은 공간을 필요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관은 잠시 서 있다. 흩어지는 불꽃이 다른 불꽃에 닿자마자 또다시 불똥이 튀어나오는 듯하다. 관이 목의 중심을 옮겨 다시 앞으로 쓰러지자 그 뒤로 주얼이 보인다. 불꽃이 그의 몸 위에 쏟아진다. 맥고원. 난 마침 약재실에서 초콜릿 소스를 볶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조디가 와서 말한다. 이봐 스키트. 저기 문 앞에 한 여자가 의사를 보겠다고 서 있어.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여기서 일하는 의사라는 거야. 여기엔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도 여길 보고 있네. 뭐하는 여자지? 내가 말한다. 시골 아가씨야. 그가 말한다. 그럼 법원에나 보내게. 내가 말한다. 의사들이란 의사는 모두 이발사 총회에 갔다고 말해주게. 그러지. 시골 처녀치곤 예쁘군. 잠깐 그를 멈추게 하고 틈새로 여자를 본다. 여자가 어리다고 했니? 시골 아가씨치고는 괜찮아. 그가 말한다. 이것 받아. 그에게 초콜릿을 주고 앞치마를 풀면서 여자에게 간다. 검은 눈을 가진 여자. 예뻤다. 점심시간이라 가게에는 아무도 없다.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의사인가요? 맞아요. 저 뒤에서 말해도 되나요? 이제 겨우 12시 15분이다. 주인이 1시 이전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디에게 밖을 지키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휘파람을 불라고 이른다. 그만해. 조디가 말한다. 주인이 알면 해고당할 거야. 1시 이전엔 오지 않아. 내가 말한다. 뭘 할 건데? 망이나 봐. 나도 좀 해볼 기회를 줄 텐가? 대체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종마사육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망이나 잘 봐. 그리고는 가게 뒤쪽으로 간다. 거울 앞에 멈춰 머리를 가다듬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약재실 뒤편으로 간다. 아가씨, 문제가 뭐죠? 여자들만의 문제예요. 돈도 있고요. 아, 그렇군. 여자들만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원한다는 말인가요? 어쨌거나 제대로 왔습니다. 아니요.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돈도 있고요. 아, 아가씨 뱃속에 원하지 않는 뭔가가 있군. 그래서 그 뭔가를 더 키우고 싶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애고 싶다는 말인가? 돈이 있어요. 약방에 가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그이가요.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아가씨의 뱃속에 도토리를 넣은 녀석의 이름 말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어? 결혼하지 않았군. 응? 결혼 반지는 이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 돈이 있어요. 10달러였다. 그렇군. 그가 돈을 주었어? 그래요. 남자들 중 누구?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계속해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지하실의 문제는 출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1시가 되려면 20분 남았다. 아가씨처럼 예쁜 사람이 잠깐만. 약재실 선반을 돌아선 그녀에게 간다. 귀를 삔 친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귀를 삔 후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지. 주인이 오기 전에 아가씨를 내보내 조디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디는 천천히 돌아간다. 스키트. 자네 그 아가씨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말한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망이나 보게. 가란 말이야. 약을 짓고 있을 뿐이니까. 주인이라면 그 뒤에서 아가씨와 수상한 짓을 하진 않을 거야. 네가 약장에 손을 댄 것을 주인이 알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걸? 망이나 봐. 그리고 난 여자에게 돌아온다. 1시 10분 전이다. 그녀는 손수건에 돈을 싸고 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죠? 의사야. 그녀는 날 본다. 내가 젊어서인가? 아니면 잘생겨서인가? 옛날엔 늙어서 다리가 흐물흐물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지. 여자들이 통 아프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늙은 의사들은 떠나고 우리 젊고 잘생긴 의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자 여자들이 다시 아프게 되었고 사업은 나아졌지. 전국적인 현상이죠. 지금 의사가 필요해요. 제대로 찾은 거요. 내게 필요한 약이 있나요? 글쎄, 의사라면 감홍을 포장하는 것뿐 아니라 온갖 것을 다 배워야 하지. 그런데 아가씨의 문제는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딸은 잭슨에 갔다. 낄낄 웃고 있는 그를 기차에 집어넣었다. 낄낄 걸으면서 기차 안에서 걸어다녔다.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를 보았다. 왜 웃는 거지? 내가 물었다. 맞아. 두 남자가 그를 기차에 태웠다. 그들은 뒷주머니가 불룩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죄진 이발사들은 개시에 분필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지 목덜미가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다. 저 총 때문에 웃는 것인가? 내가 말했다. 왜 웃는 거지? 그들은 자리 2개를 엎쳐 달을 앉혔다. 창문 옆에 앉아서 달은 웃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꾸로 가야만 했다. 미시시피의 도는 앞면과 뒷면이 붙어 근친상간을 하고 그 돈으로 그들은 기차를 타고 있다. 5센트짜리 동전은 한 면에 여자가 있고 다른 면엔 물소가 있다. 얼굴만 2개고 뒤통수가 없다. 다른 전쟁 중 프랑스에서 얻은 쌍망원경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여자와 돼지가 새겨져 있었는데 얼굴은 없고 뒤통수만 있었다. 달, 그래서 웃고 있는 건가? 맞아. 마차가 광장에 매여 있다. 그곳에 서 있는 수백 개의 마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 주얼은 마차 옆에 서서 거리를 본다. 이제 막 떠나려 하는 낌새가 분명하다. 뒤달과 바다만이 마차의 좌석에 앉아있고 마차 안에 깔판에 누워있는 개씨가 종이봉지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다. 그래서 웃고 있나?
딸은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 딸. 잭슨의 세상에서 살게 될. 우리 형제 딸. 조용한 철망의 틈새에 떼낀 손을 올려놓고 거품을 뿜게 되겠지. 캐시. 처음 삽을 빌리러 갔을 때 그 집에서 죽음기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 삽을 다 쓰고 나자 아버지가 말한다. 삽을 돌려주러 가야겠군. 그래서 우리는 그 집으로 갔다. 주얼이 말한다. 캐시를 피바디에게 데려가야겠어요. 잠깐이면 된다.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린다. 바다만하게 시키세요. 주얼이 말한다. 아버지가 다녀오는 시간에 반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다녀오죠. 아니, 내가 간다. 아버지가 말한다. 삽은 내가 빌린 거니까 내가 돌려줘야지. 우리는 마차에서 기다렸다. 아버지는 나갔다. 주얼은 나를 마차에 태우고 광장을 가로질러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한 모퉁이로 갔다. 데이델과 바다만은 마차에서 기다렸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다. 죽은 어머니가 알면 기분 내키지 않을 뭔가를 저지른 사람처럼 아버지는 비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가방이 있었다. 주얼이 묻는다. 저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보인 것은 손가방 때문이 아니었다. 얼굴 때문이었다. 주얼이 말한다. 일을 해놓으셨군. 사실이었다. 새로 해놓은 의치는 아버지의 머리를 세워줘서 키가 커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뒤에는 한 여자가 보였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툭 튀어나온 눈을 하고 있었다. 뒤달과 바다만은 바나나를 손에 쥔 채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다. 여자는 아버지의 뒤에서 나와서 우리를 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은 소형 죽음기였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이제 우편으로 주문한 새 음반을 틀어놓고 겨울에는 음악을 듣게 되겠지. 달이 그 음악을 즐기지 못하니 안 된 일이다. 하지만 그 편이 낫지. 이 세상은 달의 세상이 아니고 이곳의 삶은 그의 삶과는 다르니까. 이쪽이 캐시, 주얼, 바더만, 그리고 두이데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한다. 얘들아, 새엄마, 번드런 부인이다. 아버지가 말한다.